뭐가 좋으셨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수혜자가 누굽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아닐까요? 아하. 국무총리에서 어쩌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러네요. 이 어쩌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맨 처음 총리가 될 때 가까스로 총리가 됐죠. 맞아요. 또 문자로 경질 통보까지 받아서 퇴임식을 연애 만에 하다가 기사회생을 했죠. 그렇죠. 엉격결에 권한대행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어쩌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총리가 될 때부터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죠. 있었죠. 1년 반 전이었었죠. 2015년 6월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이때 갑자기 총리 물망에 올랐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느닷없이 총리의 이제 내정을 받은 상태인데 야권은 당시에 미스터 국가보안법, 김기춘의 아바타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예. 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관예우 논란도 있었죠. 또 만성 단마진이라고 하는 다 들어보지도 못한 피부 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여러 의혹이 됐습니다. 처음 우리 알았잖아요. 이거 만성 단마진이라는 그러게요. 피부질환.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숱한 논란 끝에 총리 임명 동의안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예. 찬성 156표, 반대 120표. 이 찬성률이 5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됐어요. 네. 총리. 이것도요. 메르스 사태로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 야권이 하는 수 없이 통과시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무려 52일 만에 가까스로 총리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총리가 된 황교안 총리. 그런데 이제는 어찌 하다 보니 권한대행 대통령 자리까지 권한대행까지 갔어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야권이 황교안 체제를 묵인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입니다. 황교안 체제를 어쨌든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그 원래 이유를 알아야 당초 된다? 이제 황교안 총리 교체 카드를 검토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거국내각 구성의 핵심이 황 총리 교체였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때도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이런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예.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을 만드는데 황 총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는데요. 오죽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천추의 한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추의 한이라는 말까지 그렇죠. 썼습니다. 총리까지 탄핵해버리면 사실 국정 혼란이 너무 극심할 걸 그렇죠.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 총리 권한대행을 인정한 것은 예. 국정 공백, 혼란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인정한 건데요. 예. 메르스 사태 때 하는 수 없이 총리에 임명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황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그 이상을 하려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안보 불안,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오히려 야권과 마찰을 불러와서 국정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행간은 거기.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입니다. 이거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권한대행이라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 네, 황 명심해야 총리도 된다. 그동안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역할에 충실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지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이상 누구의 신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수명은 이미 다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죠. 다만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다르죠. 다르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바로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립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중립적인 입장이 흔들리게 되면 권한대행도 흔들리고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립. 그래서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중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고건 직무대행이 했던 것처럼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마지막 행간이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용꿈을 꿀지도 모를 일이다입니다. 용꿈이요? 용꿈이라면은 뭐 대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수 진영에는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죠. 없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떴습니다. 예. 앞으로 60일이든 6개월이든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면 고건 권한대행처럼 일약 보수의 아이콘으로 뜰 가능성.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총리가 지지율 1위로 급상승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 후보가 거의 전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벌써부터 호사가슬 사이에서 황교안 카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어찌하다 총리 돼서 어찌어찌하다 권한대행 됐는데 어찌어찌하다가 대선까지 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네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보수 쪽에 지금 되고 사람이 있죠. 워낙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국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면 뭔가 확실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야권도 바로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야권이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울 경우에 예. 황교안 직무대행이 국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마찰을 빚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보수 진영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꿈, 꾸는 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회와 협치하면서 국민 민생 돌보는 일이 그럼요. 더 우선이 아닐까 지금이 싶습니다. 어떤 시국인데요. 사익이 국익, 공익을 앞서선 절대로 안 된다.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황교안 총리가 행간을 좀 꼭 다시 듣기로라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첫 일성이 그 북한 문제에 거론하면서 안보 위협 없도록 대응 태세를 탄탄히 해라, 튼실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법 집회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촛불 집회가 불법 집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안통이라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사실은 국민들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면 됐을 텐데 네. 안보를 먼저 챙기는 거는 원래 옛날 고건 권한대행도 원래 네. 전군의 비상 대기령 내리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네. 불법 집회 얘기할 때 제가 빵 터졌어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갑자기 뜬금포? 공안 검사?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조금 폼 좀 잡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고. 예, 그래요. 대통령 아니거든요, 그분. 권한대행일 뿐인데 네.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자기 이제 사실은 이제 토달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은 실제로 탄핵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최순실 전국에서 무려 34조 원이 날아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 1,300조에 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도 출렁이고 해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 불안을 느끼는데 이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령탑이 유일호냐 아니면 임종용이냐 누구냐 이런 헷갈린다 이랬었는데요. 어제 이 문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리하기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각이 다 총사퇴할 만한 그런 그 사안인데 네. 대통령 탄핵된 마당에 내각까지 흔들리면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마음에는 정말 안 들지만 황교안 총리도 또 유일호 부총리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네. 현상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당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더 무슨 좋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일단 현상을 유지해서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네. 현재로서는 차선이지만 그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된 건가요, 황 총리에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당한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밉죠. 그리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네. 또 국가라는 거는 비워놓고 가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이 장관 자리가 하나 비면요. 네. 그 부처가 그냥 올스톱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사람을 가른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있는 사람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거야 뭐 크게 트집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경제사령탑을 두고 의원님들 간에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대체로 의견은 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결국은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네. 워낙 추진력이 없으시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워낙 정책 추진력이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기재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유일호가 싫다고 그러고 정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임종용이 싫다고 그러고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런데 대체로는 지금 만약에 임종용 씨를 부총리로 앉히고 네. 그러면 청문회하고 임명하는데 또 시간이 한 2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 그러면 또 해야 임명해야 되잖아요. 되고 또 예. 청문회해야 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경제사령탑이 흔들릴 텐데 무능하더라도 비어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사실 고민이 많았죠. 참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참 슬프네요. 답답한 얘기예요. 네, 사실. 무능하더라도 그냥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는. 왜냐면 비워놓고서 지금 이제 FRB가 미국이 금리 인상이 이번 주 네. 다음 주 예견돼 있는데 네. 그때 청문회 한다고 하다가 네. 대책을 또 제대로 못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새누리당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야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 감정 대할 수 있냐. 현 내각을 그냥 유지시킨 상태에서 더 이상의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네, 황 명심해야 총리도 된다. 그동안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역할에 충실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지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이상 누구의 신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수명은 이미 다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죠. 다만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다르죠. 다르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바로 권한대행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립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이 중립적인 입장이 흔들리게 되면 권한대행도 흔들리고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중립. 그래서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중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예.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고건 직무대행이 했던 것처럼 그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마지막 행간이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용꿈을 꿀지도. 그걸 만드는데 황 총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 이후에는 입장을 바꿨는데요. 오죽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천추의 한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추의 한이라는 말까지 그렇죠. 썼습니다. 총리까지 탄핵해버리면 사실 국정 혼란이 너무 극심할 걸 그렇죠. 예,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 총리 권한대행을 인정한 것은 예. 국정공백, 혼란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인정한 건데요. 예. 메르스 사태 때 하는 수 없이 총리에 임명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황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그 이상을 하려 해서는 안 되는데요. 안보 불안,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오히려 야권과 마찰을 불러와서 국정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첫 번째 행간은 거기.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권한대행이라는 점. 또 모를 일이다입니다. 용꿈이요? 용꿈이라면은 뭐 대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수 진영에는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죠. 없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떴습니다. 예. 앞으로 60일이든 6개월이든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면 고건 권한대행처럼 일약 보수의 아이콘으로 뜰 가능성. 아.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총리가 지지율 1위로 급상승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진영 후보가 거의 전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벌써부터 호사가슬 사이에서 황교안 카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어찌하다 총리 돼서 어찌어찌하다 권한대행 됐는데 어찌어찌하다가 대선까지 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네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보수 쪽에 지금 되고 사람이 있죠. 워낙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국회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면 뭔가 확실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뭐가 좋으셨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수혜자가 누굽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아닐까요? 아하. 국무총리에서 어쩌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러네요. 이 어쩌다라고 제가 지금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맨 처음 총리가 될 때 가까스로 총리가 됐죠. 맞아요. 또 문자로 경질 통보까지 받아서 퇴임식을 연애 만에 하다가 기사회생을 했죠. 그렇죠. 엉격결에 권한대행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어쩌다 대통령 권한대행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총리가 될 때부터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죠. 있었죠. 1년 반 전이었었죠. 2015년 6월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이때 갑자기 총리 물망에 올랐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었잖아요. 이 느닷없이 총리의 이제 내정을 받은 상태인데 야권은 당시에 미스터 국가보안법, 김기춘의 아바타다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예. 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관예우 논란도 있었죠. 또 만성 단마진이라고 하는 다 들어보지도 못한 피부 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여러 의혹이 됐습니다. 처음 우리 알았잖아요. 이거 만성 단마진이라는 그러게요. 피부 이게 질환. 뭐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숱한 논란 끝에 총리 임명 동의안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예. 찬성 156표, 반대 120표. 이 찬성률이 5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됐어요. 네. 총리. 이것도요. 메르스 사태로 국정 컨트롤 타워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 야권이 하는 수 없이 통과시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무려 52일 만에 가까스로 총리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총리가 된 황교안 총리. 그런데 이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권한대행 대통령 자리까지 권한대행까지 갔어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야권이 황교안 체제를 묵인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입니다. 황교안 체제를 어쨌든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그 원래 이유를 알아야 당초 된다? 이제 황교안 총리 교체 카드를 검토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거국 내각 구성의 핵심이 황 총리 교체였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때도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이런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예.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